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특보인 만큼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 자연스럽게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8회 만에 가장 빠른,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관련한 영상을 좀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하시고 우리 장소가 더우니까 바깥에 약간씩 벤지고 라한잔 하고 아니 여기가 장소가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 당황하시네. 양대로 와지고 오늘은 제가 각별하면서도 조금 이제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우선 장소는 이제 상춘제, 좀 외부에서 이제 소중한 분들, 국빈 뭐 이런 분들 모실 때 많이 사용했던 곳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는 또 협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셨다시피 일단 기존의 관행들은 모두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격식으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들은 없애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볍게 첫인상부터 좀 들어보죠. 그간과 달라졌다는 변화라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그동안 우리가 참 익숙했던 여야 영수회담이나 여야 원내대표 대통령 주재하는 회담의 그런 형식과 내용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네. 특히 아마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예전 그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난 뒤에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렸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한 15일 뒤에 열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0일 만에 열렸습니다. 특히 인수위가 없는 기간을 감안한다라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양한 형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파괴적이었습니다. 딱딱한 그런 어떤 테이블이 아니고 원탁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까지도 이제 포함이 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2시간 동안 아무런 주제도 없이 원래 이게 하면요. 미리 정무수석이 각 당 그 원내대표들하고 미리 사전 교육을 해서 다 이제 의제 갖고 사실 이야기하고 지난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 때는 이 의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회담이 공전됐던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회담 끝난 다음에는 다들 이제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졌던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한다라면 이번 회담은 어쨌거나 좀 그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여야 관계가 상당히 좀 그래도 앞으로 원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또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는 모습에 원내대표들이 좀 놀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악수 쭉 하고 그리고 어제 또 이제 특징적인 것이 뭐였냐면 이름표를 안 달았다는 거죠. 과거엔 이름표를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처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초등학생 의미로 한 건 아닙니다. 예, 저희도 지금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시청자분들께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저 장소가 그러니까 상춘제 녹지원 그 어린이날 행사가 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되면 어린이들을 저기 이제 모아서 대통령이 이제 보통 이렇게 행사를 갖고 이러던 장면만 보다가 약간 좀 낯설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의 이제 그런 거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회동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역시 의제 사전 조율 없이 만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다. 이제 그 점에 우리가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간도 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4분간에 걸쳐서 굉장히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는데 과거에 사실은 전혀 이렇게 안 만난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례적으로 만났던 공식적으로 만났던 거하고 달리 어제는 실제로는 굉장히 좀 무거울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의외로 서로 좀 소통을 하는 그런 좋은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히 현안이 없더라도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앞으로도 좀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기대감은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만든다고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이 잘 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충돌할 경우에 대통령하고 관계도 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감정적인 앙금도 쌓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협치가 안 되고 불통의 정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첫 단추는 잘 끼운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이제 누구나 우리들 일상에서도 보는 모습들이지만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될 경우에 서로 간에 적이나 경계감을 가지고 만나게 될 경우엔 서로 쏘아대는 말도 굉장히 좀 날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나고 나온 원내대표들도 한결같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거는 일단 대통령이 그 각 당 원내대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다 낮춰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소통의 방식들이나 소통의 눈높이가 맞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우리 백년손님 맞는 것처럼 원내대표들을 맞이하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좀 낯설고 원내대표들조차 놀랄 정도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첫 단추를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보였고 원내대표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호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국정 현안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네. 문제입니다. 6월 임시국회도 남아 있고 또 당장 각 당의 이제 공통 공약들을 어떻게 이 정책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치열하게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지금 같은 마음을 좀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오찬 회동을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정부를 보게 되면 사실상 청와대가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설득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강요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불과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원내대표를 바깥까지 나와서 이렇게 안내하고 영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본인의 어떤 몸을 낮추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파트너로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확실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것들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제 모인 자리 자체에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국정 의제와 철학이라든가 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협력을 구하고 설득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의제를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임 자체로 성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것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할 때에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 의견을 받들어서 협치하는 어떤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어떤 상견례 형식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일종의 뭐 공동 합의문이랄지 또는 보도문이랄지 이런 양식들은 없었고 각 원내대표들끼리 뭐 그에 대한 소감과 아울러서 협의 내용을 좀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차례대로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이었던 문제, 또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께서 이런 업무 지시보다는 보다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국정 공백이 상당 기간 있었기 때문에 대선 당시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우선 급한 대로 행정 조치를 한 것이지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5.18 기념식에서 개헌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산적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있다 그래서 개헌을 미루었는데 개헌하시겠다 그래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각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부분은 각 당이 이견 없이 조속히 함께 실현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이 다른 당 대표들에 의해서 흔쾌히 받아들여진 데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다 합니다. 네, 물론 항상 좋은 분위기만 이어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협의 내용 전해진 부분을 보면 지금 방금 말씀도 좀 들으셨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 지시, 업무 지시 1호부터 몇 호까지 이런 식의 지시 내용에 대한 이견도 좀 있었고 사드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준을 처리할 것이냐,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이냐 방법론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 같고 인선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대통령의 어떤 일방적인 독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런 게 자연스러운 이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는 것 자체 이게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기간 중에는 우리가 한 6번 정도 여야 어떤 회담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워낙 길다 보니까 저런 뭐 사소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설협의체가 생긴다라면 저런 야당의 불만들을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나 여당의 입장들을 바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것이 어떤 정쟁이라든지 정책 갈등의 요소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정치가 보면 큰 어떤 문제가 아닌데 많이 불구하고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정치적 공백 또 어떤 감정 상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그런 요소들을 상당히 없애는 데는 사실 저런 회담들이 굉장히 유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은 털어놓으면 대통령도 뭔가 또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화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저 지점입니다. 물론 뭐 큰 어떤 정책의 어떤 차이 자체는 뭐 나중에 표대결이나 이런 걸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런 모임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제 그거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대통령 입장은 좀 마음이 급해요. 뭔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국회 입장에서 보면 또 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게 감정 싸움이 심합니다. 왜 국회는 일을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런 것들이 어떤 상호화된다라면 그런 불만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앞서 제시한 목록들, 뭐 업무 지시 관련, 뭐 절차적인 부분은 뭐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차치하고서라도 그렇다면 사드 문제는 어떻게 여야 간에 논의될 것이냐, 향후 전망 등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개헌 문제도 그렇고 여야 간에 어떤 식의 얘기, 또 청와대 간에 어떤 식의 얘기가 점쳐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 개헌 문제도 그렇고 뭐 여야 간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 만만하게 이렇게 결론이 싹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사안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대목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도 그 한 9일 사이에 정말로 초고속으로 계속 나왔고, 그걸 또 9일 만에 여야 다 원내대표들이 다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 대목을 굉장히 우리가 중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떤 정부도 그랬던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뭐 거의 초고속으로 모든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 모이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굉장히 좀 안심할 거다라는 이제 취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야 협상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다 지켜보긴 했는데 뭐 이번에도 뭐 사실 뭐 야당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그렇게 이제 어둡지 않은 것은 일단은 저렇게 대화 채널이 열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야정 그 상설협의체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통 채널이 확실한 것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개헌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일이 좀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또 뭐 4년 중임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몇 개의 사안으로 좀 압축을 해서 이번에 우선 처리하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건 뭐 개헌특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행이 돼 왔고 또 여야 간에 상당히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개헌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1년 이내에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만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그래서 큰 가닥만 잡아놔도 이번 개헌은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정치라는 게 대통령 중심제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어찌 보면 들러리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어제 이제 모였던 그 테이블을 보면 대통령이 그런 중심에 놓여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모두 각자 권한을 분산해서 가진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건 힘의 균형이 곧 대통령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여야, 모든 이제 각 대표들이 다 가지고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의 끝나면은 꼭 책임 탓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대통령 탓으로 돌려가게 된다거나 대통령은 또 국회 탓으로 돌립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대통령이 자기 몸을 확 낮추면 모든 책임을 다 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야 정이 다 각계각층이 전부 다 책임을 나눠 갖게 되면은 특히 각 정당들, 야당의 책임 몫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야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반대만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힘의 균형이나 힘의 분산을 이번에 이제 그 어제 테이블로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앞으로 그 국회와 그 국회 내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갈등할 만한 사안이 바로 개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선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개헌이라는 주제에 대통령이 불명확한 입장을 만약에 이번에 밝혔다고 하면은 아마 모든 관계가 확 다 틀어져 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강박적인 걸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약속을 지킨다. 말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 6월이라고 하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개헌 시점까지도 사실은 명시를 해줬거든요. 이런 큰 부분을 사실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어떤 이야기 자체를 저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어느 대통령이나 집권 초기의 개혁 과제, 그러니까 1년차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헌이라고 하는 모든 의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개헌 의제를 올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제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김무성 그 당시에 이제 전 대표가 상하이에 갔었나요? 중국에 가서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갑작스럽게 진노하니까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없던 일로 어떤 돌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어떤 집권 초기에 개헌 이야기를 꺼낸 걸 싫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헌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해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했고 뭐 법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국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있고 국회 개헌특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국회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구조가 옳다라고 거기서 강변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가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거기에서 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제 거기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하나 더해서 사실 이제 개헌에 대해서 논의는 많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헌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떼어놓고 합의가 된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 자체가 이번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예전을 돌려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 이제 선거 공약으로 중간 평가를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중간 평가가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정치적 위기로까지 이제 비화가 됐거든요.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중간평가를 가지고 사실 정권도 흔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라는 게 결국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뭐 문제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특히 선거 과정 중에서는 개헌 문제에 대해 가장 그래도 유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공격을 받았고 더군다나 김종인 전 대표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결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첫날 회담에서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정치적 지뢰를 하나 제거를 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흔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왜냐?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라.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대로 가면 내가 좋은데 왜 권력을 나눠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이미 오늘 어제 이제 그 회담을 통해 쐐기를 박았다는 것 자체가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할 포인트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개헌 논의를 자신의 주도하에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어떤 높은 지지도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를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쥔 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회동 모습을 보시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사실상 원내 교섭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를 하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선물도 가져가고 그랬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이례적인 그런 장면인데요.
어찌됐건 뭐 지금 이제 그 국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설령 이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정당 그 원내대표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1차적인 협치의 대상이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서는 뭐 거의 연정급 정도의 그런 이제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두 정당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초청한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1호 업무 지시, 그리고 제일 관심 많은 사안, 일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일자리 관련해서도 역시 정의당이 그쪽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또 노동계하고도 가장 소통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의미를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참석을 시킨 것 같고요. 저런 모습이 계속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여야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낮은 단계에서의 그 협의체가 이제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저렇게 그 각 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너무 많은가요? 2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런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상춘제가 좀 많이 활용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꼭 대표급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과 관련해서 필요한 의원들 여야 불문하고 개별적으로 불러서 식사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 상춘제를 좀 많이 앞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회동이나 또는 뭐 퇴임 이후에도 정상급 원수들이 뭐 개인이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선물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향후에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측면에서 좀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이번에 뭐 선거 과정 통해서도 이제 여사의 어떤 역할론, 외국처럼 같은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뭐 어떤 향후에 대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뭐 김정숙 여사가 인삼정과라는, 저는 사실 뭐 처음 들어보긴 했습니다. 이런 걸 좀 선물하는 걸로 인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죠. 뭐 선물 받으신 분들도 분위기는 좀 좋았다고 하고요. 이게 그 대통령만의 역할이 아니라 그 영부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보여준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영부인은 대통령 뒤에서 같이 가는 사람, 패션으로만 보여주는 사람,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물론 그 이전에 유경수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결국 유경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 영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역할이나 위상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면모들을 좀 잘 보여준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삼정과 저도 좀 못 먹어봤는데요. 한 10시간 동안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고 그걸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하나 편지까지 같이 넣어서 이 편지 내용에 귀한 걸음 감사하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 이런 메시지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선물 하나만 받은 것으로도 야당 원내대표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누그러지고 풀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가는 사람한테 선물을 하나씩 손에 안겨준 셈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돌아갈 때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선물이 아니었나. 그걸 또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한 게 참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또 한 가지 발표가 있었죠.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먼저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고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기 때문. 본인은 일단 많은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김성환 평론가 모시고 이 기수 얘기를 하다가 상당히 파격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만 해봐도 이거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임 이영렬 검찰총장에 비해서 지금 5기수나 아래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에 비해서 5기수나 아래의 어떤 기수를 지금 중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윗기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사장도 아닌 그냥 평검사를 검사장으로 올리면서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금 임명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파격적인 인사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검찰 내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존의 그 18기와 23기라고 하는 기수 사이에 있는 네. 그 검찰 기수들, 그 사법연수원 기수들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인사 태풍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물갈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에 그 정권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지 않은 그런 그 사건들을 수사해 가면서 아주 강골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냥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오직 수사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전통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면 수사통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인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정권에서 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검의 장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말을 잘 안 들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그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이 검찰 내에 저런 사람이 이 윗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일단 줬다. 이 검찰 내부의 개념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네.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까지 같이 담은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좀 눈치를 보지 않도록 좀 낮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찰 개혁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갈래로,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어떤 개혁,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라든지 기소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검찰 내부의 어떤 인사적인 어떤 쇄신이라든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조금 혁파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그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함으로써 검찰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검찰 내부에서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승진하는 데 중요한 게 연수원 기수. 그러니까 연수원 등수대로 보직이 발령되기 때문에 처음이 연수원 그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또 승진을 하려고 하면 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큰 사건을 맡아서 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일선 검사들은 다 그냥 형사부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든지 그 안에 인맥이라든지 이런 줄로 승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받았을 때 이 정치적인 사건을 청와대라든지 이 정치권 입맛에 맞게끔 해야지 승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진을 한다, 뭐 검사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선 검사들에 비춰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윤석열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그런 검찰 내부에 승진을 할 때 우리 정권 코드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 검찰 너희들도 그냥 우리 정권이나 정치권을 보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국민을 보고 정말 법의 어떤 정의나 이런 것에 맞춰서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하나의 인사로서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의 인사로서 내부의 어떤 그냥 일선 검사들도 이제는 정말 정치권의 어떤 눈치 보기의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맡은 사건을 정말 국민들에 맞게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국민에게도 좋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에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검찰 내부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무마하는 데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어떤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평가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법조계에 계시니까 내부에서 분명히 뒤숭숭한 분위기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죠. 물론 이제 내부에서도 뒤숭숭한 그 분위기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검찰의 이제 특유의 이제 조직 문화, 그러니까 그 선배 기수, 그러니까 후배 기수가 올라가면 선배 기수는 용태라고 해서 물러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뒤숭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은사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된 이런 토론을 조금 몇 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 검찰의 기수 문화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 기수 문화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기수 문화 타파의 첫 번째가 바로 서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왜 나이 어린 사람이나 기수 어린 사람이 위에 올라갔다 해서 상급자가 된다고 해서 밑에 기수가 높은 사람이
퇴직을 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 사기업의 어떤 그런 문화와도 맞지도 않고 네. 경찰 조직도 굉장히 위기가 강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 조직도 그런 기수 문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검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지검장을 내렸다고 해서 남아있는 그 중간 기수 한 5기수를 한 4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인사를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사는 투포인트 인사를 한 것이지만 나머지 인사를 할 때에 중간에 끼어있는 그 40명에 대한 인사도 적절하게 아마 분배를 해서 존중하는 인사를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시그널을 보여줘서 절대 이제 나가라는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사로서 존중하는 보직으로 보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5기수에 끼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들이 내가 조금 남아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분들의 인사는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예컨대 민정수석,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라인을 대가지고 내가 보직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는 정치적인 사건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평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정말 평파수다다. 정권 내부에 맞춘 어떤 맞춤형 수사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아마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이어서 뭐 검찰 개혁이랄지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랄지 윤석열 지검장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바뀔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기수 문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저희 신문사도 워낙 기수 문화가 센 지역인데 불구하고 이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검찰의 기수 문화가 있는 데는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뭐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낳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시험이 늦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본인이 뭐 이런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문화가 아마 이번에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또 윤석열 이제 그 지검장이 이 검사 시절에 어떤 면에서 보면 윗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뭐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을 하니까. 근데 과연 이런 사람이 윗사람이 됐을 때 밑에 사람이 그러면 과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만약 윤석열 지검장이 밑에 사람이 소신대로 수사를 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옛날 본인이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처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밑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어떤 검사가 했다. 자, 그럼 윤석열 검사가 이거, 좀 심하게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바로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지금 뭐냐면 이번 인사가 지금 뭐 코드 인사냐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만약 그것까지도 윤석열 검사가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등 두드려 준다라면 저는 이번 인사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우리가 중립화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인사는요. 지금 어떤 면에서 뭐 기수 파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이 중립합니다. 즉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지검장이 자기와 똑같이 하는 후배에 대해서도 똑같이 격려해 줄 수 있고 똑같이 부추겨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확보한다면 저는 서울중앙지검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에서 중립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앞으로 윤 지검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딱 그거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사실은 기수 파괴와 관련돼 있는 뭐 여러 이제 얘기도 나오지만 윤석열 효과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만약에 윤석열 지검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올렸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람을 올려놨기 때문에 정권이 이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지 않고 독립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검찰 개혁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은 검찰총장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이제 기수 얘기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18기에서 뭐 23기 요 사이에서 지금 결국은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인사 중에서 그러면 이 검찰을 어떻게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고 내부에서 수긍할 만한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칼을 휘둘러서 검찰을 개혁하게 되면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이지만 검찰 자체가 개혁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안에 다수의 검사들이 동의가 가능한
그런 검찰 인사를 내야 하고 또 그런 인사가 개혁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 두 가지 숙제를 같이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 검찰총장 임명을 그러면 누구를 할 것인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총장 임명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어떤 인물이 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충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비법조인이 올 것이냐, 네. 예. 현직이 아닌 사람이 올 것이냐 여러 가지 글쎄요. 그러니까 관례들이 있죠. 비법조인을 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총장은 법조인만 법조인. 돼요. 아, 예.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예. 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금실 전 장관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와서 이제 내부를 이제 수술을 시킨 건데 네. 그렇게 그 연착륙을 못했거든요. 이제 갈등만 유발이 됐고 실제로 또 그렇게 성과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경험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그 윤석열 지검장 인선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미리 준비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돈봉투 그 회식 사건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인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고민한 끝에 이제 선택한 그 카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그 지검장을 택한 이유는 그냥 다른 메시지는 없다고 봐요. 그냥 본업에 충실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예. 검찰은 수사하는 게 그게 본업이니까 그냥 본업 그거 해라. 네. 괜히 정치권에 기웃대고 이거 하지 마라. 권력에 계속 뭐 줄대고 이런 생각, 딴 생각 하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조금 전에 이현정 위원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혹시 이 윤석열 그 지검장이 밑에 검사들한테 수사 살살해라. 뭐 저는 그런 짓이 내릴 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예. 절대 그럴 일도 없고 만약에 청와대나 뭐 이제 이쪽에서 뭐 약간의 수사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예. 단호히 거절할 뿐입니다. 네. 이분. 그리고 그냥 원칙대로 수사를 하실 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선택한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내부에 아마 개혁지향적인 인물을 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네. 그렇게 해서 참여정부하고는 좀 다른 듯 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을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 맞는 어떤 그런 인사를 좀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게 검찰총장 자리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 있어서 추천돼서 올라온 사람을 형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선택해서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위원회 구성 자체, 위원 자체를 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맞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지금 그 박근혜 정부를 보게 되면 초대의 검찰총장을 하느냐가 굉장히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최동욱 당시에 그 검찰 전 총장이 마음에 들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동욱 검찰총장이 됐던 것은 네.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안에 있던 그 검찰 내부적인 어떤 신망과 네. 추천위원회 추천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대통령의 뜻대로 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오찬에서요. 검찰총장 관련해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동의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인사되겠습니까 하긴 했지만 이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국회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동안에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는데 국회 동의를 거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국회,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은 사실 검찰개혁을 인사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인사권을 가져가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이 박균택 신임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걸 보면서 검찰총장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지 또 법무부 장관을 어떤 사람으로 임명할지 대략 이제 그 어떤 틀이 잡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전제로 돼야 할 것은 앞서 이정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그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이나 법무부가 스스로 대통령한테 우리 개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상을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이 정말 미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뭔가 개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거부하거나 아니면 저항할 수 있는 명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대통령한테 아예 개혁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11년 만에 호남 인사, 그걸 검찰국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나왔던 것처럼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좀 탈검찰한 법무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뭐
나름대로 또 저는 여기에 포함되어 네, 있다고 네.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뭐 강금실 장관 뭐 예전 사례를 이제 들어서 말씀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이번에는 검찰 인사가 아닌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이라고 하는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검찰하고 법무부가 한 몸처럼 움직였거든요. 앞으로는 법무부는 법무부 역할에 충실하고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그 역할을 맡길 만한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보다는 비검찰 출신을 찾는 작업을 저는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게 되면 법무부 문민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문민화가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냐면 이제 법무부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무부의 그 법무부 장관을 보게 되면 법조인 출신이 가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모든 국과장급이 다 검찰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의해서 법무부가 장악되어서 검찰 조직을 위한 법무부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일 중에서 그 검찰이 찾아오는 건 사실은 일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외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알아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출입국 관리 업무라든지 교정 업무라든지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무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법조인이 꼭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공약집에 실린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어떤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다르한 어떤 고유의 어떤 정책과 업무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네. 실제 법조인이 아닌 또는 검찰 출신이 아닌 그런 어떤 비법조인 출신의 사람이 와서 오히려 전문성, 법무부의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신임 헌재소장의 김희수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공권력 견제나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서 소감을 말하는 건 성도방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어떤 인물로 좀 알려져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법조계 내에서 물론 이제 정통 판사 출신이신데 이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서 그 수배당했던 선배를 이제 밥을 사줬다는 혐의로 한 60여일 동안 또 구금된 적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진보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사법연수원장까지 지내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재판관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진보적인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8대1로 났을 때 그때 네. 1회 이제 입장에 섰던 분이시고 이번에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보충 의견을 냈고 하는 그동안 그 결정을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결정을 내신 분인데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헌법재판소 소장과 대법원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소장은 9명 재판관 중에 그냥 회의를 주재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 어떤 뭐 인사권이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9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좀 대법원장과는 좀 다른, 역할이 다른 측면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제 내년 9월까지가 임기십니다. 현재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 원래 추천될 때도 이제 당시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추천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에 그냥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실 텐데 문제는 이제 임기와 관련된 조금의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지금 이제 좀 잘 정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헌법소장이 되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잔여 임기만 하는 건지 분명치 않다 보니까 이게 항상 임명될 때 논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잔여 임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하면서 이거는 좀 국회에서 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뭐 국회 내에서도 아마 내년 9월까지 임기로 하는 것으로 대충 합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좀 말씀을 해주셨긴 했지만 뭐 이른바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성향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 인선 관련해서 뭐 코드 인사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윤석열 지검장은 코드 인사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 코드 인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진보 성향인 거 맞고 또 야당 추천으로 들어간 거 맞고. 그런데 왜 이런 그 코드 인사를 택했는가 하는 그 지점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 10년을 지나면서 헌재가 굉장히 보수화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심판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 보수 성향 이 재판관들이 너무 많아서 헌재 재판관들이 너무 많아서 이 과연 탄핵 결정이 나겠는가 하는 국민적 우려도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제 그 김희수 재판관을 대통령이 선택한 그 이면에는 너무 보수화된 헌재를 앞으로 조금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방향성에 대한 것도 좀 함께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인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뭐 법조계의 개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닻을 올리는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네, 근데 이제 김희수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각에서 비판하는 대로 이제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자체를 조금 진보 성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판결문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헌법재판소에 조금 진보적인 어떤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권한이 늘어나거나 다른 어떤 회의, 다른 어떤 재판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쓸 때 대법원장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장은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 재판관과 이름 마찬가지로 재판관 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할 때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미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김희수 재판관을 헌법소장으로 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성향 자체가 진보적인 어떤 판결이 더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바뀐다거나 그럴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수 재판관을 이렇게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을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득권이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면 법이라고 하는 기존에 만들어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소수자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는 판사들 역시 사실상 이 법 해석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법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김희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이라고 하는 것에 임명을 한 뜻은 뭐 판결 자체가 진보적인 어떤 판결 나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정신 자체가 소수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저는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미국의 대법관 임명할 때나 이런 거 보면 그 소수자, 약자 편을 들었던 사람을 좀 임명해야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원래 사실 어떤 권력이 그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가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대법관 임기를 6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6년인데요. 이 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임기가 다 다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진보적인 정부가 잡더라도 사회적 안정성을 6년이라는 임기를 둠으로 인해서 진보 보수라고 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섞여서 그 안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서 판결을 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6년이라고 하는 임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다 그런 식의 임기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철학이 담겨있는 임기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이번에 김희수 재판관을 임명을 할 때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할 때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 또한 6년의 임기 안에 9명의 헌법재판관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가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 탄핵 심판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은 진보 성향이나 이념이나 뭐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점이다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8대0으로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많은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했던 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목소리 하나도 못 내는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희수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이 전부 다 한쪽으로 갈 때도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재판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재판관의 가치가 저는 헌법재판소 전체 안에서 앞으로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 임명했다고 해서 그게 곧 뭐 헌법재판소 전체를 뭐 흔드는 그런 문제로 인식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6년의 기간을 두는 게 어떤 면 좌우의 균형, 전체의 사회적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게 좀 헝클어졌어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행사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모두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거의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다 이 조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좀 균형적인 면이 깨진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 전체에서 가장 뒤처져가는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결정권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내려지면서 법이라는 게 너무 앞서가게 되면 좀 어떤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자체가 보면 좌우의 어떤 균형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안 되지만 또 하나는 또 너무나 예를 들어서 한 정권 안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장이나 또 대법관이나 이런 임명이 많이 되어질 경우에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마 저는 문 대통령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추천 몫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있어도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몫이나 하지만 대법원 몫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몫이기 때문에 이제 많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영향은 이제 줄 수 있지만 추천 몫이라고 하는 게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대법관, 국회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어디가 추천하느냐가 굉장히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추천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 내에서 대법원장이 교체가 되고 지금 헌법재판관도 역시 지금 박한철 소장 임명 그 자리가 대통령이 지금 추천하도록 돼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자리를 더 지금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자녀 임기로 두게 될 경우에라고 하는 전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볼 때는 뭐 지금 큰 균형이 깨지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말씀 잠깐 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대통령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 부분부터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양승태 현재 대법원장이 오는 9월 26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어떻게 보면 동등한 사법기관, 헌법상 인정되는 동등한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만약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대법원장,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진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또 그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통령과 같은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6명의 재판관이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뭐 보수 정부가 들어오건 진보 정부가 들어오건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유럽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국회의 그런 어떤 재판장에 대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추천권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차제의 헌법을 개헌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도 또 충분히 해서 사실상 이것을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뭐 누구를 임명한다라는 어떤 그런 논란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재판관의 임명 숫자를 좀 제한한다라거나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이것을 동등한 기관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예 없애는 쪽으로 조금 개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한다면 대통령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봐야 하는 맹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분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은 논란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권한을 많이 행사하고 결국은 다 대통령이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본적인 틀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해서 국회에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다 추천을 한다. 그러면 또 똑같은 논란 안 벌어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성숙함,
또 수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결합돼야 될 문제지 제도 하나만 바꾼다고 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꽤나 무거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잠깐 분위기를 바꿔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겠다고 해서 기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발표입니다만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제가 그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실 건지요? 예. 여러 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성격이 전혀 다른 분위기이긴 했지만 대통령이 질문을 직접 받겠다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모습도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참, 저도 기자지만 네. 질문이 참 이게 보면요. 해봐야 할 줄 압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참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질문을 왜 기자들이 안 하나 하지만 네. 이 질문 자체를 그동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문화 자체가 사실 네. 별로 없었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 보면 질문이 딱 10개면 10개 미리 다 정해져서 사실 질문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플로어에서 자발적인 질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재임 중에 딱 4번 하셨습니다. 네. 4번 하는 동안 질문 한 번도 못 해보고 청와대 기자실을 나간 기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뭘 질문을 지금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해프닝도 벌어지고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기자들한테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 질문 안 해서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했던 이런 어떤 좀 치욕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 청와대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좀 기자들도 이제는 뭔가 공격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 어떤 물음을 대표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은요 절대 상대방이 좋아할 질문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싫어할 질문, 상당히 불편할 질문한 게 그게 바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자 교육도 좀 저는 새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오바마 전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 거 아마 본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이제 질문하실 분, 다음 질문하실 분 하면 막 기자들이 막 서로 막 손을 듭니다. 수십 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지목하죠. 안무기 기자. 근데 그때 이제 누구를 지목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면 나한테 좀 유리한 질문 해줄 사람 또는 이제 좀 이렇게 쉬운 질문 해줄 사람을 선택할 것 같죠. 그런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자기한테 굉장히 공격적인 기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 기자가 질문을 답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물어봅니다. 더 질문할 거 없느냐. 자,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이제 춘추관장도 깜짝 놀라서, 이러고 이제 그러던데. 그러니까 발표만 하고 딱 들어가는 식의 그런 이제 모습은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런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기자들도 거기 좀 이제 익숙해져서 기자들 간에도 보니까 기자단에서도 이 서열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기자들은 선뜻 나서질 못해가지고 이제 이런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도 역시 기습하게 계급장 떼고 뭐 그냥 젊은 기자라 하더라도 질문 공격적으로 던질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가 확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자들을 위한 변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는 춘추관장이 그냥 발표만 하고 그 질문 안 받고 들어가실 거다. 이렇게 그냥 기자들한테 예고를 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이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좀 당황해서 또 나름 또 질문을 하려면 또 대통령한테 질문하는 건데 또 질문도 막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청와대 전체적인 어떤 청와대하고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게 청와대 출입기자단이었거든요. 근데 출입기자단의 규율이 굉장히 또 엄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뭐 엠바고를 깨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럼 또 기자단 자체적으로 징계를 막 줘요. 청와대 뭐 출입하지도 못하게 한다거나 자료도 못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좀 자유롭게 뭔가 새 정부도 바뀌고 질문도 이제 자유롭게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기자단이 끌려다니는 것도 좋아 보이는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단도 언론을 대표한다 생각하고 청와대에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취재 거부도 좀 하고 좀 잘못됐다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서 대통령한테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좀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좀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 이담 앵커가 여담으로 즐거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기자 출신 내지는 또는 뭐 기자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청자의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시청자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자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 예. 네,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대선 이후에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48% 정도로 나왔는데 역대 최고 지지율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정당의 지지율이 물론 저렇게 높은 것도 그렇지만 네. 두 번째 정당과의 차이가 그렇죠. 저렇게 나는 건 제1야당이 제 정치부 기자 하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네. 25년 정도 했는데. 근데 이만큼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대선 이후에 더 급격하게 이제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아직까지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좀 그런 어떤 좀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라고 보여지지만 네. 또 하나의 의미는 야당의 지금 존재 자체가 정말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예.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지난 대선 때는 우리나라가 좀 이제 다당제 구조가 혹시나 이제 정착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가 했었는데 네. 선거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대통령제 하에서는 다당제가 지금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우려도 솔직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제1야당의 모습, 즉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수 정당의 지금 어떤 이 상태가 굉장히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지난 선거 때도 우리가 끊임없이 지적해 왔지만 우리나라 보수의 어떤 그런 그 정말 의미,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철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보수로서 거듭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듣는 말은 지금 육모방망이, 바퀴벌레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네. 지금 제1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지지율을 보면서 정말 제1야당의 중요한 숙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진보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을 줄 수가 있고 차기 집권 세력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이걸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심각한 의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저 8%, 7%의 의미 자체는 굉장히 저는 뼈아픈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럼 뭐 각 당의 상황을 좀 나눠서 가보죠. 자유한국당 얘기를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당권을 정하기는 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분간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전당대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당내 갈등이 이게 수그러들 수 있을까? 전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진영, 보수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사실 지난 총선 때부터 박근혜라고 하는 중심성이 사라진 정당의 모습들을 보여줘 왔거든요. 그걸 부여잡고 진박공천을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다가 결국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보수가 앞으로 뭘 지향하고 보수의 권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그러니까 앞으로 지향점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번 전당대회 하나로 그러면 끝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지형 재편은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금방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러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생각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이런 면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40%지만 제가 생각하는데 문재인 효과가 한 2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 높다고 해서 오만함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정당하고 대화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 지지율은 금방 빠질 수 있는 지지율이다.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우리나라 모든 정당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우리를 안 알아준다거나 아니면 정치 구도 자체가 이렇게 돼서 정치 현실이 이래서 지지율이 안 오릅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저 지지율이 보여주잖아요. 열심히 잘하면 국민들이 얼마든지 지지율 올려주고 지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진보 보수라고 하는 구도에 매여 있거나 정치 현실을 탓하지 말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국민들이 언제든 지지 다 바꿀 수 있고 높은 지지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정치인들이 기억해야 된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특히 더 집권 여당으로서
그동안에 지지율 뭐 10%, 20% 겨우 넘을 때 그때 민주당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면 올라가는 만큼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많이 떨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당권을 두고 싸우는 걸로 보이는데요. 격한 말들도 오갔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에 가 계신 분은 무슨 장원 있는 사람들 무슨 바퀴벌레라고 뭐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 썼다는데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무슨 바퀴벌레고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이 제정신이에요? 낯을 드셨습니까 정말? 때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낙선한 사람들은 되게 자중하거나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점을 잘 인식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요.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버려야 돼. 예? 동지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네. 오해가 없으려면 이 관련한 이 말들의 배경들을, 저는 문맥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이현종 의원이 말씀 꺼내셨으니까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이제 홍준표 지금 전 후보께서 이제 미국으로 선거 끝난 다음에 가셔서 지금 뭐 연일 지금 SNS를 통해서 당내 상황 관련 입장들을 내시고 계세요. 그렇다 보면 미국에서 뭐 여행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한국의 뉴스만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친박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당권을 이제 다시 잡겠다. 그리고 이제 단일성 지도 체제를 다시 집단성 지도 체제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뭐 지금 탄핵과 함께 책임져야 될 친박들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스물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바퀴벌레라는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문정 의원이 지금 뭐 상당히 불쾌감을 토로를 했고, 또 이제 지금 비박의 이제 전 원내대표가 지금 저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지금 어차피 한 7월 달쯤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걸 두고 지금 친박과 어쩌면 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은 친홍 그룹 간에 아주 치열한 어떤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패배 책임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이 있다라고 좀 미루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선거에 이긴 정당 같잖아요. 선거에 이겼고 이제 이 파일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그걸 가지고 내부 다툼을 벌이는 정당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위기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4% 홍준표 후보가 득표를 했으니 뭐 이 정도만 해도 우린 선전한 거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밥그릇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4개 그 야당, 지금 지지율 다 합치고,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 다 합쳐도 봐야, 그러니까 한 22%가량의 부동표가 또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보수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수 지지층이 선거 때는 어쩔 수 없이 홍준표 후보를 찍어주긴 했는데 다시 부동층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을 빨리 추스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도 빠지고 친박계도 빠지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선거 막판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친박 3인방 징계 내렸던 거 도로 원시시켜버렸잖아요. 사실은 면죄부를 본인 손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계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근거를 줘버린 겁니다.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선거 내내 뭘 했습니까? 좌파 프레임이니 이런 거에서 결국 친박 지지 세력들 결집하는데 더 올인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외과 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의 누군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대위를 만들어서 제3의 누군가가 외부에서 좋은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식으로 계속 저렇게 이전 투구 양상으로 싸우다가는요, 지지율 더 떨어질 거고요. 전당대회 자체가 아마 거의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예측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논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홍준표 전 지사 대선 후보죠. 뭐 흥미 위주의 접근이 될 수도 있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는 비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 당대표에 이 홍 전 지사가 나설 것이냐, 이거를 딱 잘라서 한번 예측해 볼 필요도 있을 것 홍준표 전 지사의 입장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이제 대선 후보로 본인이 되었었는데 홍준표 전 지사 입장에서는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 후보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내가 패배는 했지만 본인은 아마 이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다음번에 대선 후보로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보수의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하면 바로 조직과 사람, 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전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조직 기반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당대표가 되고 바로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지역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지방 의원들을 내 사람들을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직 장악과 당권 장악을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친박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사라져야 될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어떤 긴박한 어떤 마음 때문에 미국에 가 있어도 미국에 가 있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이렇게 SNS상에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준표 후보는 뭐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다시 되겠다, 당권을 가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8%의 어떤 지지 기반 자체가 TK의 어떤 전통적인 그 보수의 어떤 지지층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지지층만으로는 야당의 어떤 강한 야당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보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친박계라든지 아니면 홍준표라든지 이런 후보로는 안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외부에서 오는 어떤 외과적인 수술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외부 인사들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사람도 정말 뜯어 고쳐야 되고 정말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비전 이런 것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홍 전 지사가 뭐 당대표가 됐다고 치면 이게 원외 인사로 남는 거하고 원내 인사로 남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당대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뭐 보궐선거 같은 거에 또 나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뭐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나름 뭐 내력을 소모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럴 기회가 있으면 홍준표 전 지사가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가 또 바로 나가는 모습도 또 어떻게 비칠지도 궁금해지고요. 네. 근데 그거는 다음번 보궐선거까지 시간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요. 일단 당내에서 먼저 살아남아야 다음번 선거를 보든 말든 뭐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당내 구도가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뭐 계속 얘기 나온 거지만 지금 당내 권력이 진공 상태에 있고 의원들은 다 전부 지금 4분 오열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어떤 중심성을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을 만들 거냐. 이거는 세력에 관한 문제잖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 전 지사가 만약에 세력을 지금 만들고 싶다고 해서 지금 곧바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비박계라고 하는 의원들 그리고 중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규합해서 나의 세력으로 만들겠다. 아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동안 그 정치 동고동락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차원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중심성을 금방 만들어가지고 친박하고 같이 싸울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쉬운 싸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친박계가 그동안에 당협위원장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 조직을 많이 갖고 있고 결국 당원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친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좀 섞어찌개 솔루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친박계가 지금 최근에 목청을 막 이렇게 높이고는 있는데 친박계에도 사실은 지금 구심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림으로 해서 당을 어느 정도 좀 복원시킨 그런 거에 대한 공헌도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박계 나머지 누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친박계 내부에서 의견 조율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지금 뭐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게 절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홍준표 전 지사로 가되 집단성 지도체제로 다시 환원시키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 김무성 대표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서청원 전 최고가 앉아서 두 분이서 나란히 앉아서 서로 막 비난하는 그런 참 기이한 광경을 보기도 했는데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봉합을 할 가능성이 지금 없잖아 보인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진정한 솔루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홍준표 전 지사가 미국에서 SNS에 썼잖아요. 단일성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냥 세기로 확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사항은 그런데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찌됐건 내막적으로는 테이블 밑에서는 침박게 하고 그런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보고 계시지만요. 자유한국당에 돌아간, 이제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의원들의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바른정당 떠나간 사람들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그동안 참 높았습니다. 그런데 몇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상 다 망해가는 그 정당에 제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은 보수를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보수를 핵심하면서 이 기울어진 진보 보수의 운동장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이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복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죠. 바른정당이 최순실 폭탄을 피하는 도피용, 맨피용 정당은 됐지만은 진정한 보수의 바람을 담아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보수 정당의 삼선인으로서 아무리 못난 부모고 이제 치매까지 걸린 그 부모를 나는 잘나고 똑똑했다고 자부하면서 부모 내팽개치면서 내 출세길 걷는 그 길은 저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면피용 정당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장제원 의원도 SNS에 글을 남겼는데 정치 모험을 했고 이것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걸 자체를 실패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선 과정을 거치면 저는 뭐 정치 쪽을 오랫동안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의 상들 예전같이 그렇게 잠깐 선거 때 나와서 어떤 뭐 그냥 국민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이런 정치인인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 SNS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인들의 행동이 시시각각으로 사실 알려지지 않습니까? 자,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까 김성태 의원 나왔지만 뭐 철새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철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정치인에 대한 이제 보는 자태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춰서 정치인들도 좀 달라져야 돼요. 이번에 사실 보면 TV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지지를 했습니까? 처음에 보면 지지율이 안 나올 것 같던 심상정, 유승민 의원한테 나중에 박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정치인의 소신과 또 그 소신이 가진 행동력 이것이거든요. 이번에 지금 프랑스 대선을 보십시오. 전혀 한석도 없는 한석도 없는 시민운동가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그만큼 본인의 진정성이 통했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은 표를 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에 갖는 것 자체를 지금 집 나갈 때는 또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정치인들이 결국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정치 혐오증이 저는 걸린다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우리 세대가 요구하는 정치인의 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분들이 지금 한번 하나의 어떤 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100일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분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100일 반성문을 쓰셨는데요. 100일 뒤에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한번 배신했죠. 바른정당 다시 배신했습니다. 뭐 2번 배신했는데 3번 배신 어렵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정말 한심한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반성문 쓰는 시기도 너무 빨라요. 어느 정도 좀 국민들에게 좀 용서를 구하고 좀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런 반성문도 쓰고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건 뭐 불과 지금 뭐 재입당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12명 가운데서 지금 이제 2명이 얘기했으니까 또 10명이 또 줄줄이 또 이런 반성문을 쓰겠죠. 이런 거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의 탈당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어떤 권력, 이런 지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른정당의 존재 자체는 이 향후 정치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0석이라는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뭐 전국 관계의 균형이 좀 깨질 수 있다. 지금의 균형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균형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익히 뭐 이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어떻게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연대의 방식의 어떤 그 정치를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 국회 판을 왔다 갔다 지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뭐 107석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우리가 버티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처럼 국민 참여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정당은 그럼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정당들이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번의 우리 정치 그 역사에서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한때 보면 국민들이 보궐선거 막 30% 그 투표율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정치에 실망하고 염증 느끼고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번 탄핵 국면 때는 너무너무 정치 이슈들이 높아지고 또 정치 참여 욕구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항상 어느 때를 생각하냐 하면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 없을 때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국회의원으로 뽑히고 나면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들이 이제 자기한테 관심을 좀 끊어주고 나머지는 자기 혼자 잘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정치 결정만 하면 뭐 언젠간 국민들은 또 있고 자기가 또 나중에 선택하면 자기를 또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전에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참여 욕구가 높은 상황이고 SNS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 의사랑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는 정당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 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치적 의식도 함께 높아지는 거고 정당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모습 보면은 이미 다 위임받은 사람인들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이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 자신들의 지지를 걷어차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바른정당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서을인데 강서을에 다음번에 이렇게 가다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지역구 의견이 어떤지 이런 거에 좀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로 또 글을 올린 의원이 있는데 김무성 고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보수 세력이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원칙 있는 하나가 돼야 한다. 이 하나가 돼야 한다의 하나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 어떤 통합을 강조한 걸까요? 결국 이제 지금 이제 바른정당의 현재 의석 가지고는 사실 보수가 뭔가 새롭게 태어나기는 힘이 상당히 모자란다 싶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하고 그냥 산술적인 합병을 한다고 해서 뭐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결국 보수 세력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 뭉치는 전제적으로는 결국 이 보수 세력이 개혁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한 의미를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즉 퇴행적인 어떤 그런 측면과 함께 한다는 것은 스스로 뭐 자멸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동료 의원들, 지금 좌파 의원들 다 떠나보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홀홀단신으로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이 어떤 보수 세력이 가야 되는 것은 함께 갈 길인데 거기에서는 결국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는 뭉쳐야 된다. 이제 앞으로 아마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할지를 좀 저는 지향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어쨌든 하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뭔가를 뭉친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게 무리일까요? 아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 발언을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 기간에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선거 이후 국면에서도 자강론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밀려서 일본으로 떠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서의 어떤 그 논의 자체가 이미
그 자강론, 바른정당 자체가 뭐 통합이나 연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강론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이 바른정당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일본에서도 지금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이제 이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쳐진다고 해서 과연 지지율이 높게 나올 것이냐. 오히려 지금 바른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마저도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 정말 뼈를 깎는 어떤 개혁과 혁신이 없는 이상은 보수가 단일화된다는 것은 조금 상상하기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표현 자체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예. 그래서 이 KY가 분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는 결국 자유한국당 행을 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좀 이제 드는데요. 시점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 철새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몸은 바른정당에 있는데 마음은 좀 자유한국당 쪽으로 좀 가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확 드네요. 네. 아니 탈당한 바른정당에서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간 의원들의 대부분이 대다수가 김무성 개라고 불리는 의원들이에요. 네. 원래 갔을 때 함께 갔었어야 맞는 것인데 김무성 의원까지 같이 만약에 가버렸다. 그러면은 바른정당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이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못 간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사실 보수의 뭐 하나의 보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온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갈라져서는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걸 아마 나름 생각으로 소신으로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앞으로 뭐 전당대회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두 당을 합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